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부동산 핫 이슈에 대한 썰을 풀어보는 부동산 썰브라더의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컨텐츠 페스타 세 번째 특집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직방의 컨텐츠 페스타 영상들 못 보신 분 있으면은 쭈르륵 보시면 되고, 특히 썰브라더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시고요. 자, 오늘 세 번째 특집이자 마지막 특집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맞는, 마지막은 항상 실무적인 현장감 있는 완전 현장입니다. 네, 그런 스타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 부동산 아저씨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부동산 아저씨 김명건 대표님 오늘 네네. 소개부터 먼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한번 네.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동산 아저씨고요. 말 그대로 주업은 부동산 중개업을 지금 현재 네. 17년 차 현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업으로 부동산 투자 및 부동산 관련 상담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책을 또 이렇게 저는 내셨더라고요. 한 권 책 쓸 때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직접 이렇게 한 것보다 거의 녹음에 의지했는데 요거 두 개 제목이 마음에 드는 게 네. 네 글자예요. 돈이 된다. 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책도 요즘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요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단골 소재야. 단골 소재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김명건 대표님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익숙하실 거예요. 그 우리 이제 커뮤니티 카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기에서 이제 칼럼 연재를 좀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또 모시고 또 실전 2022년 실수요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자 대처법 이런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썰브라더는 시청층은 투자 수요들이 좀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가감 없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동산 아저씨의 노하우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들 저희가 미리 뽑아놨어요. 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좀 기대가 되는 게 그동안에 이제 거시적인 측면의 그 질문과 답변이 많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22년 전망에 대해서 주로 했었는데, 자, 22년 전망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그럼 22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 건가? 대응 전략.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네네. 번째 질문부터 들으시죠. 우리 병찬 형.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굉장히 큰 카페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렇게 칼럼도 쓰시고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참조하시고 네네. 도움을 얻고 하는데 그 글을 이렇게 쓰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있는데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또 보기와 다르게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야, 나도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책을 쓰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랬군요. 근데 제가 그래서 원고를 막 써서 출판사 여기저기 막 보냈는데 역시나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몇 군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긴 했는데 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뭐 내용이라든가 하고 싶은 주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인지도가 없잖아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출판이라는 게 상업 출판이 연관될 그렇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은 좋은데 인지도가 좀 약해서 조금은 망설여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출판사 편집장님이 저를 좀 가능성을 높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출판 계약하자. 오케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출판사 그 편집장님한테 제가 보답하는 길은 물론 원고도 열심히 잘 써야 되겠지만 뭔가 인지도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막 해보니까 그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좀 크더라고요. 거기다 회원수도 많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 칼럼을 쓰시면서 네, 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보게 되고, 특히 이제 그 카페 자체도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장 왔을 때 이번 네네. 14년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했거든요. 그 네네, 카페도.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보시는 분도 많아졌고 네. 우리 부동산 아저씨라는 닉네임도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건데, 일단은 지금 칼럼 그대로 네. 오늘
제일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1주택자 갈아타기 분들도 굉장히 네, 많으실 거고 맞습니다. 무주택자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인터뷰부터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21년 하반기 오면서 네네. 대출 중단 사태를 겪게 되고 그 이후에 거래가 급감했고 네. 지금 또 역대급 뭐 거래 월 2,500건 이하로 뚝 떨어졌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거래가 떨어졌을 때는 이제 하락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실제로 네. 지금 주업이 공인중개사라고 하시니까 현장 느낌, 네네. 현장 느낌은 어떤지 네. 이게 먼저 궁금해요. 그 연일 뭐 매스컴이나 뉴스 딱 틀면요, 뭐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가격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 하락장이다. 네. 이렇게 이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 현업에 있다 보면 실제 거래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뭐 매물이 아주 뭐 과도하게 쌓인 건 아니지만 예전에 항상 한참 상승장일 때보다는 조금씩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게 수요가 지금 줄은 거는 맞는데 이게 정말 수요가 줄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수요도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분들, 그다음에 유주택, 1주택 갈아타시려는 분들, 그다음에 무주택인 분들 이분들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정말 수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요 손님들 오시면은 집 사세요 이랬을 때 아예 안 사요 이런 반응이 와야 되는데 사고는 쉽대요. 사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상황이 안 맞아서 관망을 한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은 뭐 보유세 부담이라든가 뭐 이런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또 내년 이제 상반기에 뭐 대선이라든가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자. 네, 이런 추세고요. 그다음에 유주택자분들이 또 갈아타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보통 지금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이 지금 사는 집보다 이걸 팔고 보다 상급지 아니 보다 평수를 넓혀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 4, 5년, 3, 4년 전에 한 6, 7억 정도 주고 사신 분들이 많은데요. 집값이 확 올라서 지금은 한 12억, 13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면 충분히 갈아탈 수 있겠다 했는데 본인들이 갈아타고 싶은 지역이라든가 평수의 가격은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5억이 넘어갈 확률이 높은데 15억이 넘어가는 순간 대출이 0원이기 때문에 갈아타기 비용도 부담스럽고 집값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마지막 무주택자분들이 실수요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도 막상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게 일단은 뭐 대출 규제도 규제지만 금리도 계속 상승한다 그러고 또 무엇보다 연일 매스컴에서 집값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락장으로 돌아섰다 하니까 이분들은 또 못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무주택자 분일수록 집값이 떨어지면 싸니까 사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못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무주택 실거주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심 또 한편으로는 이왕 집을 샀는데 가격도 같이 올라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 유주택자분들, 무주택자분들 이렇게 다 사시지 못하고 관망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아예 나는 거부감이 아니라 가능만 하면 사고는 싶은데 지금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분위기 자체 현장 분위기는 조금 처져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시청하시는 시청층도 보면 거의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뭐 갈아타고 싶은데 네네네. 갈아타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이 없으면 힘들다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무주택자분들도 관망하고 있고 오히려 무주택자분들이 주택 사기가 사는 걸 더 겁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본인이 이제 생각하실 때 네. 2022년을 이제 오잖아요. 네. 이틀 뒤인데 이때 무주택자가 집을 사도 될까? 네네네. 네, 책에 나온 거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네. 이 질문. 이 질문은 상당히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네. 저는 무주택자 분이라고 하면 일단 무주택과 유주택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유주택자 중에서도 또 투자 목적으로 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조금 관망하셔도 좋겠다. 네. 왜냐하면 상승장이 지금 한풀 꺾였기 때문에 가격이 하루하루 연일 막 바뀌는 등락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시장을 봐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접근을 하신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무주택자 분일 때는 좀 전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집값이라는 게요. 이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상향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차피 무주택이니까 집을 사는 목적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뭐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실거주 목적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내가 한번 샀는데 뭐 6개월 있다 판다, 1년 있다 판다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대부분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그럼 한번 집을 사게 되면 뭐 3년이고 5년이고 길게는 10년 이상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오늘 내일은 단기적으로는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우상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 안목을 가지시고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사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의견을 딱 한마디로 종합해 보자면 어차피 거주 개념으로 본다면 실수요자라면 무주택자이면서 실수요자라면 네네. 지금 집을 사도 괜찮다. 맞습니다. 그 정도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자병법의 병찬이 형. 병찬이 형은 22년 무주택자 집을 사도 될까요? 응. 너무 그러니까 사도 돼. 예, 사도 돼. 사야 하지 않을까? 사야 된다. 일단은 모르겠어요. 지금 나 이런 생각하는 게 무주택자 분들 중에 내 집 마련 희망자가 없진 않을 거라고 봐. 내가 집이 없는데 집을 갖고 싶다라는 욕구는 본능이라고 난 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때가 어느냐, 어느 때가 맞는가에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내가 쭉 듣다 보니까 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첫 번째, 수요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거나 이동한단 말이지. 수요 자체의 소멸을 뉴스나 이렇게 관계 부처에서 얘기하는데 수요가 소멸되는 게 아니거든. 좀 잠잠히 지켜보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수요가 이동한다라는 것. 이건 진리야.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1월 달인데 눈은 내리지 않는데 엄청 추워. 겨울이 맞나? 겨울이잖아. 겨울이죠. 근데 예를 들면 4월 달에 갑자기 때 아닌 폭설이 왔어. 5월에 왔다가 한번 쳐볼까? 그럼 눈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겨울인가? 아니죠. 지금 나는 이게 지금 인공눈을 뿌리고 있다고 봐. 시장 자체적으로 제일 무서운 건 이거지. 우리가 이 MB 정부 때 봤지만은 아무리 부양책을 써도 안 사. 이게 진짜 하락인 거지. 지금은 나는 인공눈을 뿌리고 있다고 보는 거야. 네. 그래서 무주택자는 22년은 지금 겨울이라고 볼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보고 있어. 사는 것이 좋겠다. 근데 눈발은 사야 한다. 날려 사실. 근데 이거 지금 겨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아요. 지금의 사실 솔직히 시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주요 뭐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 지표적으로 봤거나 했을 때 하락 요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을 들고 있는 사람이 팔아야 될 이유가 많아지고 하방 압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없단 말이죠. 근데 시그널, 그러니까 공급이 이만큼 될 거라고 항상 얘기하고 정부에서 발표할 때 어떻게 된 게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국가적인 그거 같아요. 저도 뭐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면 그래. 저는 무주택자 집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살려고 고려하는 그 아파트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가, 저가 아파트 시장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근데 이 중가와 저가 아파트가 대출 중단 사태 이후에 그렇게 오르지 못한 지역들이 많아요. 특히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푼다. 풀어. 보따리 푼다. 인천의 구도심 그리고 용인의 그 구축 이런 아파트들 보면은 갭이 지금 오히려 좀 줄어드는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역하고 가까운 데를 붙어서 보시는 것보다는 학교와 그리고 상업 인프라 그리고 그 앞으로 개발 기대감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분들은 절대 제가 볼 땐 가격이 꺾인다고 뭐 그런 악재가 터지고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뭐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좀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사실 많이 최장 기간 동안 올라왔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렇구나. 이게 계속 올랐으니까 언젠가 떨어지겠지, 올해는 맞겠지라는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더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제일 문제가 공급과 수요 중에서 공급이 그 위치하는 가격에 대한 위치하는 그 포인트가 가장 높은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말로만 해소가 됐지. 그래서 이게 되는 시점까지는 정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어차피 지금 부동산 집값이 만약에라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단기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되는 거지 공급이 많아서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수요를 막는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특히 22년 가면 제일 큰 변수는 전 대출 규제라고 보거든요. 아유 오래 못해. 못하는데 DSR 적용되면 소득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그치 없어요. 단기적인 실행자가 네. 생기지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위기라고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해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러니까 내가 조금 더 눌려있는 가격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주택자도 아까도 말했지만 무리하게 갈아탈 생각보다는 좀 좋은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소액으로 불릴 수 있는 기회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기회를 과감하게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2주택자가 되자. 지금 상황은. 이제 우리가 집 사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무주택자가 네네. 지금 타이밍은 조금 관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타이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우리 부동산 아저씨가 생각하는 집을 사야만 하는 네네. 그 타이밍은 과연 뭔가? 타이밍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 싶으신 분들은 네. 좋은 조건에 사고 싶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좋은 조건이라는 건 가장 첫 번째가 가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앞으로 떨어질 건지를 늘 모니터링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크게 저는 무주택자분들, 유주택자분들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무주택자분들은 뭐 하루하루 그 가격이 이렇게 좋아했다, 슬퍼했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장기 전이니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건요, 1주택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 필수품이죠. 그다음에 투자는, 본격적인 투자는 2주택부터 있기 때문에 너무 1주택, 무주택자 분들이 1주택으로 넘어가시는 상황에서 가격이 얼마가 올라갈지, 뭐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를 너무 걱정하시고 신경 쓰시기보다는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뭐 적절한 물건, 본인의 능력에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좀 사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와는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면 기존에 이제 주택 가지고 계셨던 분들 또 신규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이왕이면 투자라는 건 가성비를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가성비랑 그다음에 수익률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 매매가가 올라갈 때는 좀 지양을 하고요. 전세가가 올라갈 때는 지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매가는 기본적으로 좀 미래 가치가 많이 반영이 되고 전세가 현재 가치가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최근처럼 매매가가 급상승을 해서 전세가가 좀 벌어졌을 때는 조금 관망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럼 시장이 분명히 조정은 올 수 있거든요. 계속 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조정장이 올 때는 매매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갭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 타이밍에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아 공감합니다. 네. 네네. 타이밍에 대해서 정확한 시청자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지표 일단 되게 중요한 정리하면, 말씀하셔가지고. 간단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네네. 지표를 두고 판단하는 게 좋고 맞습니다. 현재 가치가 그 지표고 네네. 전세가율을 중앙 타이밍에 우리가 지표로 삼아서 네네. 잡으면 체크하면서 가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고 네네네.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무주택자분도 진입하기 어려운데 이런 대출 중단이나 이렇게 눌려 있는 중저가 아파트가 있을 때 전세가율이 올라와 있는 아파트가 꽤 있으니 이런 아파트는 괜찮다고 아까 저도 얘기했잖아요. 마이크 할 때. 그리고 그 투자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 중에는 매매가만 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매매가가 얼마가 올랐는지 얼마가 떨어졌는지. 근데 이와 좀 더불어서 전세가의 상승률도 얼마가 올라가고 떨어졌는지도 좀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타이밍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럼 이렇게 지금 부동산 아저씨가 봤을 때 네네네. 전세가율을 고려했을 때 어느 지역이 좀 네네. 괜찮아 보이는지 세 군데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 딱 보자면 일단 서울은 갭이 너무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이면 좋긴 하겠지만 좀 자금적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역을 딱 특정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요. 어차피 직주 근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건 뭐 버스 노선이 뭐 집 앞에 10개, 20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하철 노선 하나가 중요한데 그 지하철 노선도 괜히 수도권 삥삥 도는 노선이 아니라 정말 서울의 핵심 지역, 그러니까 강남이라든가 신도림, 용산 이런 데로 GTX.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자리로 근접할 수 있는 네. 노선으로 30분 이내면 가장 좋겠지만 환승 없다. 그러면 1시간 이내 수도권 아파트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강남에 아니면 서울의 아파트처럼 막 가격이 확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실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요. 전세가가 매년 꾸준하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재밌는 게요. 매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를 밀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안 사는 것보다 낫다. 그다음에 물가 상승보다는 훨씬 낫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게 남쪽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북쪽 선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호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좀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도림역을 딱 놓고 네. 1호선을 딱 보거든요. 네네. 그럼 뭐 부천이라든가 부평까지. 예. 아하. 근데 이것도 1호선이 또 재밌는 게요. 직통이냐 아니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호선 쫙 보시면 신도림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부천 찍고 부평 찍고 인천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1호선이라도 직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네. 예를 들어 소사역이 더 가깝고요. 그 다음이 부천역이거든요. 근데 소사역이 서울보다 물리적인 거리는 더 가깝지만 얘는 직통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네. 부천역은 직통이거든요. 뭐 한정거장이 더 멀어도 거기가 더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직통이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1호선이기 때문에 신도림이면 웬만한데 또 2호선으로 환승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 괜찮다고 봅니다. 네. 돌발 그냥 의견인데요. 네. 매매를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네, 이제 이게 7년 정도이시면은 이게 왜냐면은 같은 과끼리는 알아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너무 유쾌한 게 네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이론적인 것 같지만 이론이 아닙니다. 완전 실전에 써먹는 것들을 지금 다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수요자가 지금 선호하는 것만 찝어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네, 있어요. 네. 버스 노선 필요 없고 지하철 노선이 더 중요하더라. 그리고 직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있고 네. 수요자 선호는 그렇게 되고 가격이 왜곡될 수는 있어요. 어디가 더블 역세권 되고 뭐 하면은 한참 맞습니다. 거기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결국 지나 보면은 전세가는 저기가 더 높고. 네. 근데 여러분, 근데 더블 역세권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썸네일 나왔는데요. 더블 역세권은 아니다. 네. 네. 더블 역세권 별로다. 그래서 이 어정쩡한 더블보다는 제대로 된 하나가 중요하다. 예. 그다음에 빙글빙글 도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내 집 앞에 정말 역세권이에요. 딱 아파트 나가면 바로 지하철이 있어요. 근데 서울 안 간대요. 근데 내 아파트 나와서 좀 한 5분 10분 걸어야 돼요. 근데 이건 서울 간대요. 그러면 서울 가는 거 사야죠. 네. 우리 부동산 아저씨님께서 이제 제가 좀 원래 질문에는 없었어요. 질문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보는 지역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경기, 인천, 서울 이렇게 고르려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평, 부천 라인 쪽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수요자시라면 무주택자시라면 한번 고려해봄직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인이 생각하는 이제 네네. 부업으로 투자를 또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처음 투자하실 때도 뭐 좀 궁금한 게 있고 투자를 시작할 때 네.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다. 제일 중요한 점. 이게 저는 이거를 깨우쳤으면 정말 저의 자산이라든가 저의 속도가 최소한 5년 이상은 빨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냐면요.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돈이 없잖아요. 그쵸. 돈이 시드가 모아도 소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시드의 한계를 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내 투자금이 요만큼이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건 뭐 전세를 끼고도 요만큼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요만큼 한 거는 아예 딱 안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투자에서 매매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매가보다는 실제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실제 투자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 저를 그냥 예를 들게 쉽게. 네. 예, 저도 참 한 5, 6년 전에 불과 제 얘기인데 그때 한참 그 소액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많이 사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통장에 한 몇 천만 원만 있어도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거 가야 된다. 이거 통장에 이거 가야 된다. 그래서 통장 들고 갔단 말이에요. 도장 들고. 네. 근데 뭘 봤냐면 재밌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A단지, B단지가 있었는데 이게 한 6년 전이었어요. A단지는 매매가가 그 당시 2억 4천이고 전세가가 2억 1천이었어요. 그다음에 25평형 복도식 아파트였고 네. 연식도 그 당시 20년이 훌쩍 넘어간 거였고 근데 바로 길 건너에
한 10년 덜 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준신축급이었죠. 네. 33평형이고 매매가는 3억 8천, 전세가는 3억 5천이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둘 다 보면 부수적인 뭐 세금이라든가 부수적은 별도로 하고 그냥 실제 투자금만 놓고 보면 얘도 3천, 얘도 3천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아파트를 선택했겠어요?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당연히 사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거를 샀단 말이에요. 25평형 복도식 아파트를. 왜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마인드는 긍정적인 마인드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우상향의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투자자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경기가 안 좋아서 역전세가 나면 그리고 내 투자금이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 2억 언저리 아파트를 사야지 이게 4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볼륨이 사서 높다. 이건 내 무겁다. 그래서 참 우매하게도 이 아파트를 샀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드리는데 딱 쉽게 딱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2011년 12월 현재 매매가를 딱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뭐냐면 엄청난 차이가 21년 무등 12월 달에 이 복도식 아파트는 매매가가 한 5억 2, 3천 정도 돼요. 근데 이 아파트는 33평형 아파트는 8억 3천에서 8억 5천 돼요. 그러면 같은 3천만 원 투자로 가능했던 아파트인데 그 차액은 3억 이상이 벌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물론 리스크를 좀 감당하긴 해야 되겠지만 판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익도 그만큼 극대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금이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 이만큼 한 걸 못해. 이렇게 한계를 긋기보다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내 시드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투자금에 더 비중을 두셔가지고 좀 안목을 넓게 물건을 보시면 더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이 경기 남부죠. 맞습니다. 네. 딩동댕. 그리고 실제로 30평대와 20평대가 수익률이 상승장에 오면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소형일수록 그 하락장에서 좀 강하고 맞습니다. 좀 중형 대형 갈수록 그 상승장이 좀 강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곳에 저는 가서 그때 당시에 4, 50평대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괜찮았죠. 네. 제일 센 레버리지네요. 제일 센 레버리지. 근데 반응이 어차피 수요자가 기반이거든요. 결국에는 85제곱이 맞습니다. 제일 받아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순환장이 오기 때문에 이 대형이 지금 희소성 우리 투자 전문하시는 투자 전문 분들은 이제 대형에 대한 가치를 한 뭐 2,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 결국 지금은 대형을 넘어 주상복합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평형이면은 뭐 종목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거기에 들어간 투자 레버리지가 훨씬 더 적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볼 때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명심해 두시면은 나중에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실제로 그 85제곱보다 비슷하거나 뭐 좀 덜 들어가는 게 요즘 거의 없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아파트들이 있어요. 서울에도 있습니다. 40평대랑 30평대랑 똑같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어요. 많아요, 아직. 그런 거를 여러분들 빨리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그냥 같은 단지에서 대형으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비과세 한번 받아치면서 그대로 옮기면 비용 뭐 취득세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방금 우리 이제 부동산 아저씨님께서 말씀해주신 요 사례를 지금 라이브 중에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편집본 올라오면 다시 보세요. 지금 왜냐면 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절대 돈을 못 버십니다. 맞죠?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네. 이해 안 가신 분 계실 거예요, 왜냐면 분명. 저도 불과 5, 6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엄청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아 이때 그랬었구나. 지금 와서야 그게 생각이 난 거죠. 자, 정호수님 질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 똑똑한 2주택자가 되는 법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초반에 제가 똑똑한 2주택자 네. 되라고 했는데 네네네. 지금 솔직히 1주택자이시면서 통장에 돈이 한 3장에서 5장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겁먹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워낙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늘 뭐 저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러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워낙 그 집안이 늘 어려웠었거든요.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그래서
늘 어려웠었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고 싶다. 그다음에 목돈이 늘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액 투자를 좀 중점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조금은 후회는 아니지만 아쉬웠던 부분이 좀 몰아서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저는 혜택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주택자였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해보니까요. 제가 막 4개, 5개 막 한 수익률하고요. 하나 제대로 한 수익률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야, 이랬으면 내가 좀 조바심을 버리고 좀 이렇게 하나에 집중을 했었으면 결과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투자라는 게요, 이게 다주택으로 가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주택으로 가면 저도 어느 초창기 때는 좀 오해하고 그거의 노선을 좀 잘못 잡았던 게 뭐냐면 단지 주택수 늘리는 재미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5개야. 내년에는 더 늘려서 7개, 8개 만들어야지. 이런 늘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집 개수를 늘리는 이유는 나의 자산을 늘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을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1주택자 분들이요. 물론 2주택, 3주택 늘림으로 인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자산은 늘어나는데요.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부동산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 분이라고 하면 저는요. 양도세 비과세도 가장 큰 재테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 12월 8일 날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가 이제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2억까지는 그래도 1주택 12억까지라면 비과세를 한번 만드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이상 점프를 하신 이후에 다주택 포지션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하의 좀 소규모라든가 소액 주택이시라면 일단은 현재 똘똘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 비과세 혜택을 한번 만드셔서 그걸 팔아서 오롯이 내 주머니에 한번 넣고 그러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으로 갈 건지 아니면 더 키워서 다음 스텝으로 갈 건지. 그래서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저는 굉장히 큰 재테크라고 봅니다. 뭐 얘기해 주세요. 저요? 네. 맞는 말씀이시지. 네. 근데 아마 저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대체로 여유 자금이 좀 놀고 있는 거지. 거의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를 꼭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그 돈이 뭐 1억이든 2억이든 몇 천이 됐든 정하고 싶으시다면은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주택 임대 사업자 내서 뭐 오피스텔이든 다세대 빌라든 어차피 2년 거주한 2주택이시라면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인정받으니까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임대 사업자 내셔서 아파트는 이제 사업자 안 받아주니까 빌라나 오피스텔로 뭐 갭으로 가시든 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거주하시는 지금 1주택은 상황 봐서 갈아타시든 이 정도까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맞아요. 사실상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파트가 막히면서 사실 2주택자를 또 아파트를 사면서 하면 지금 말했던 비과세를 살릴 수 있으면 사실 바로 2주택으로 아파트를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장사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병찬 형이 말했던 거는 하나의 또 방법이에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임대사업자가 아직 다세대 주택과 그리고 그 오피스텔은 살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주택 비과세를 사용하면서 그 원래 본인의 1주택의 그 수익성을 남기고 그 다음에 장치를 해두는 거죠. 그 다음에 살 때는 요즘에 뭐 재개발을 염두에 두는 개발을 염두에 두는 빌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지분이 좀 많고 좋은 역세권이나 이런 자리에 있는 빌라도 있을 것이고 지금 빌라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뭐 지금 못 산다 아파트처럼 많이 올랐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시면은 그 지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서울 안에서도 그런 지역들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임대사업자를 굳이 그 안 내셔도 되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또 이제 그 얘기하면 제 아파트 전도사처럼 이제 보일 텐데 자,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거의 49층까지 지어요. 49층까지 짓는데 그럼 공기가 뭐 거의 이제 뭐 4년 정도 걸리거든요. 4년에서 뭐 5년 정도까지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매입이 된다면 거의 이제 완공 시점이 26년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비과세를 충분히 찾아 먹으면서 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펴도 되고 그때 가서 임대사업자를 내도 무방해요.
예, 그런 식으로 가도 되고 그때 뭐 일반 사업자로 돌릴 수 있으면 환경이 된다면 일반 사업자에서 아예 주택 부담에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이드 전략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 벌려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가 돈 있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맞는 적합한 전략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동네 주식 직접 임장 가보고 이게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보고 그리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히 간파를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저번 주에도 신경 교수님이 얘기했던 게 이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시각이 바뀌었어요. 지금 예전만 하더라도 그 오피스텔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전문가도 많았고 이전에 이제 오피스텔, 뭐 사업 용도의 중점적인 그 건설 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고 안 오른다 이런 개념이 많았는데 실제로 요즘에 서울에 안에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1년 반 만에 거의 이제 대출이 70%까지 나오다 보니까 거의 뭐 1년 반 만에 2배 이상 오른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각이 많이 바뀌었고 뭐 시장에서 굉장히 내놓으라는 분들도 이제 아파트에 대한 시각은 여러분들 바꿔야 된다. 이제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 거의 아파트다. 뭐 이렇게 준 아파트. 네, 그리고 아파트를 넘을 단지들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궁금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지시고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제 우리가 이틀 전에 원래 27일 발표 예정이었던 건데 그 신속통합기획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 안에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1군데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어젠가 또 발표된 게 이제 그 3080 그 본지구 지정, 본지구 지정이 돼서 증산사구역과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급 시간을 계속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어차피 이제 또 이런 투자를 하시고 계시니까 네네. 이러한 공공이 섞여 있는 네네. 개발 네네. 그리고 공공이 도와주는 민간 재개발 뭐 이걸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할 만한가? 네. 이게 근데 중요한 게요. 정책이 요즘 너무 자주 바뀌니까요. 근데 공공도 도입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내가 뭔가를 가져가는 만큼 혜택을 주겠다. 그 혜택이 뭐 빠른 진행 속도라든가 아니면 용적률 건폐율 완화라든가 이런 혜택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요.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틀이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공도요, 이게 좋아요. 좋은데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네, 그다음에 정말 간다 그러면 약속된 범위 내에서 항상 물론 개발 사업은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될지 단축되지는 네, 않지만 그렇죠. 그게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약간은 세모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주 바뀌니까요. 네. 그래서 아예 그러면 확실한 거 조금 금액을 더 주더라도 확실한 뭐 민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다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네. 아직 공공은 진행된 바도 없고 아직 세모 형태니까 그냥 이것보다는 다른 것을 보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좀 더 구체화되고 아니면 시간이 명확한. 네, 네네. 기존에 이미 그 나와 있는 방식의 사업들이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예측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들어온 사업이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공공 재개발이든 뭐 공공 복합 사업이든 가로주택이든 그냥 재개발이든 신속통합 재개발이든 도심 정비형 뭐 역세권 시프트든 너무 많은데 요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개발이 막 공공 민간 발표되고 있는데 이게 되든 안 되든 저도 결과론적으로 네네. 공공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도 신속통합이 잘 된다는 보장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지정 발표가 나기 시작하면은 기존 재개발들이 약간 좀 힘을 잃을 소지가 있다. 왜냐면은 지금 기존에 있던 우리가 뭐 몇 구역 진행이 많이 된 애들은 사업이 확실한 만큼 피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뭐 전세를 안고 내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이 얼마냐 놓고 봤을 때 지금 사업이 이미 많이 진행된 곳과 이제 갓 발표한 곳과 이 투자 금액 차이가 2배 정도는 최소한 나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재개발이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많이 이제 무산시키시면서 살아남은 재개발 구역이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 희소성이 지금 시세에 많이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발표가 늘면 늘수록 뭐 장기적으로 안 될지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이슈를 모으면서 기존 재개발 수요자분들도 이거 한번 해볼까? 어차피 얘도 진행되면 이만큼 오를 텐데 이런 식으로 좀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 근데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가로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범적으로 예전엔 가로정비하면 아 저거 되겠어? 막 하다가 요즘에 한두 군데 현장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성이 붙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전혀 될 가능성이 없는 데인데 생뚱맞게 갑자기 그려요 선을. 그래서 가로정비 추진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가격 자체가 들썩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현장이 동네에 가면 몇 군데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개발이 되고 동네가 개선이 돼서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호재인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너도 하니까 아, 우리 집도 낡았어. 한번 해보자. 우리 단지도 낡아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경쟁이 막 붙다 보니까 내실 없는 호가만 올라가는 현상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그 신속통합 21곳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어차피 현장을 다니면 우리가 그 102곳의 후보지를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응모 지역을 네네네. 노도 충족 미충족 지역들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사전 필터도 안 하고 동의서 내세워야. 그래서 102곳이 응모한 거야. 노후도 60%도 안 되는 곳들이 과반이 넘었어. 진작부터 이게. 이런 잘못된 정책. 그러면 이제 저는 내년도에 보는 게 우리도 하자. 우리도 걷자. 노후도가 안 되는데요. 아, 몰라. 그냥 걷어. 그죠. 언젠가 되겠지. 예. 내년은 올라. 이렇게 악의적이고 잘못된.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이나 서울시의 어떤 신속통합이 이거 너무 잘못된 제도다. 그렇죠. 사전 필터도 없고 일단 접수하세요. 30% 동의면 됩니다. 이렇게. 난 잘못됐다고 봐요. 굉장히. 지금 뭐 그리고 여러 방식들이 혼재해 있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지역에서도 서로 이걸 하자 저걸 하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니까 진짜 문제인 것 정말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톡 까놓고 얘기해서 2005년도 서울시 재개발 정책보다 못해 지금. 세월이 16년이 지났고 이제 내년도 17년이 지나는데 정책과 제도는 더 후퇴하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이거.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도 거두면 돼 아무데나 그냥 합시다.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돌아다녀 보면은 지금 서울의 그 빌라들 중에 동의서를 안 걷는 지역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했던 지역도 되게 많아요. 그 가로정비 진행한다고 하는 데도 많고 정말 그러니까 더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공부해야 맞습니다. 되고 네. 이게 확실히 진행될 수 있을 확률이라도 있는지 확률도 안 되는 지역도 너무 많으니까. 네. 그리고요 그 가로정비도 문제인 게 재개발은 최소 구역 면적 제한이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은 해라. 가로주택 사업은 최소 면적 제한이 없어요. 최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난개발을 자처하는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땅이 한 200평 되려나? 그런 것도 올라와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례라고 서초구청에. 이거는 나는 난개발을 자초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잘못된 미스 정책이든 뭐든 간에 내년도에 빌라 시장이 왜곡된 시세 현상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집순이님 질문하셨네요. 예, 라이브. 자, 안녕하세요. 26살 군대 전역 후 매일 쪽방에서 출퇴근하면서 드디어 1억을 모았습니다. 자, 하지만 1억을 모으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야. 네, 이거 참 금액도 네네. 와 정말 이거 대본 아니죠? 이거 어려운 질문이거든. 그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진짜 리얼이.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루션. 우선 26살인데 쪽방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1억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박수. 솔직히 저는요, 그 나이 때, 물론 제가 26살 때 중기업에 입문을 했는데요. 네. 저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단하시고요. 크게 되실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 사무실이 이제 대학가에 있다 보니까 뭐 사회 초년생들, 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뭐 소액 투자라든가
앞으로 투자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느 물건이 좋아, 이거 1억이면 살 수 있어, 이거 5천이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물건을 찍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큰 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빨리 사고 투자를 소액으로 하려면 저는 한 3가지 정도 중요하다 보거든요. 일단은 뭐냐면 눈높이를 낮춰라. 왜냐면요. 물어봐요. 투자로 오셨대요. 그러면 저희 역으로 물어보거든요. 투자금 얼마 있으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10중 8구는요. 억이요. 억은 기본이에요. 근데요. 이게 억이라고 생각하는 분의 투자 대상물은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또는 개발 호재가 있는 빌라 요 정도를 투자 대상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요. 더 저렴하고 여러 종류의 물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눈높이를 낮춰라. 한 번에 절대 자기 인생이 180도 바뀌는 네. 투자는 없거든요. 요즘 로또도요. 인생 역전 아니에요. 세금 띄면요. 7, 8억 정도 되더라고요. 수령액이. 그러면 전세 보증금밖에 안 돼요. 인생 역전 안 되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한 번에 절대 인생 역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은 집으로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내가 정말 근로소득으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은행 대출 좀 활용해가지고 집을 사고 또 내 근로소득 모아서 넓히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인데 지금은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집값이 비싸다 이렇게 쳐다만 볼 게 아니라 왜 집값이 비싸요? 서울의 강남 아파트, 새 아파트 이거 보니까 당연히 비싸죠. 근데요 눈높이를 좀 낮추면은 그것보다 저렴하면서 내 능력에서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무리하면 살 수 있는 한 2% 부족한 주택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주택들을 먼저 선점을 하시고 일단 잡아놓고 얘를 키워서 다음 스텝으로 가는 그런 발판을 삼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집은 돈을 모아서 사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2% 부족한 집이라 할지라도 먼저 사자. 그리고 이 집을 잘 키우고 나의 근로소득 열심히 쏟아부어서 더 키우자. 그래서 한 번에 180도는 못 변하지만 한 번에 10%, 20% 각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눈높이를 낮춰라.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집을 사본 경험이 없는 분들,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집값 당연히 비싸요. 근데 왜 비싸다고 또 생각을 하냐면요. 집을 살 때 그 집값에 해당하는 모든 돈이 모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에 해당하는 그 돈의 근사치가 있어야 내가 집을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집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뭐 은행 대출도 있을 수 있고 전세 보증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면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적은 돈으로도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을 좀 깨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을 살 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이 집값에 전체 100%에 가까운 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저는 더 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목적은 그거에 말은 겉으로는 그래요. 실거주 목적이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투자 목적도 강하대요. 그래서 이거 쉽지가 않다. 근데요, 실거주도 좋으면서 투자 목적도 있는 집은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그리고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대출이 나오거나 대출이 안 나오면 그만큼 현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도 안 되고 집값은 비싸니까 집을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일수록 또 초기 투자하시는 분일수록 주거와 투자를 명확하게 좀 분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집을 사고 그다음에 상황에 맞게 내가 조금 안 되면 여건이 안 되면 세를 놓고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세를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와 거주를 좀 분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절대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집 사는 시기를 늦출 게 아니고요. 집 사는 시기는 최대한 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잡으시고요. 내 실입주 시기를 좀 늦추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을 먼저 잡으시고 실사용권은 좀 천천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비슷하네요. 이성 고르는 거랑. 네, 이제. 맞습니다. 어차피 아니 이성이지 집도 이상형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근데 왜냐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집은요, 물론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집 자산을 사는 건 맞긴 맞지만 그 표면상은 집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람 대 사람이거든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부동산 중개인도 사람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개도 하시는 나중에 중매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중매는 제가 부업으로 좀
해볼까 했는데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실거주랑 투자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집은 단순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무주택자 생각할 때는 두 발 뻗고 자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비싸게 느껴지는 네네. 건데 이게 자산을 유지시켜주는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저장소, 냉장고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인생 역전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모르는 거예요. 집을 사면은 인생 역전을 할 기회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집을 안 사면 그것조차 없거든요. 그냥 화폐 그대로 갖고 있는 거거든. 누구나 들고 있는 희소성 없는 맞습니다. 누구나 들고 있는 네. 10,000원짜리. 근데 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그 서울은 무주택자 비율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들은 계속 집을 사기 위해서 그 노력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예. 거기서 자산이 분명히 여유가 있는데도 안 사는 거는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강남 하잖아요. 또 지휘제 역할도 하고. 예. 나 뭐 주민등록증에 어디 아파트 그리고 뭐 차 보면 차를 보라고 하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더라. 차가 좋은 수입차 뭐 1억 2억이어도 차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봐야 된대. 입주자 스티커. 네. 그게 안 붙어 있으면은 그냥 그거라는 거야. 그게 안 붙어 있으면은 그냥 그 뭐라고 해? 카푸어. 카푸어, 네. 카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어디 아파트인지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근데 실제로 너무 있어요. 그 이사를 그래요? 가셨는데 그걸 안 띄어요.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세요. 여기 실무자가 얘기했잖아. 생전 처음 듣네 그런 얘기. 스티커를 봐야 된대. 그래서 뭐 그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단에 붙여도 되잖아요. 살짝 올려서 붙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약간 암용될 소지도 있겠네. 그게 이제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아이덴티티라는 거야. 어. 정체성, 그건 본인에 대한. 예. 그게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어떤 자신감을 갖고 스티커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당연히 있으셔야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질문에 대해서 그 얘기를 안 했어. 1억을 어떻게 쓸 건지를 얘기 안 했어. 맞아. 마인드 1억 가지고 뭐 마인드 내가 올리는 데 쓰라고? 끼워주면 안 돼.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1억 가지고 본인이라면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뭐 나는 워낙에 내가 1억밖에 없는 시절을 다 돌아간다면은 되게 공적적으로 갈 것 같아서요. 저는 좀 자산 규모랑 개수에 굉장히 좀 집착을 했었어요. 저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갔다 하면은 나는 지방도 버리지 않고 지방도 다 함께 내 대상 범주에 집어넣고 공격을 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봐. 그래서 지방도 지금 좀 피해야 될 지방이 있는 반면 관심 있게 지켜볼 그런 지방도 분명히 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이제 저도 개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초에 이제 제가 인천에 그 연수구에 이제 아파트를 살 때 예를 들면은 저 그 지역을 한 5년 넘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만 5년 차 끝나는 쯤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5년,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은 게 예산을 다 떠나서 돈이 없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지역들, 미래성 있는 지역들을 물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지역들을 지켜보고 있는가? 그 지역들의 매수를 목표를 잡고 있는가? 이렇게 좀 스스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이제 1억이면은 지방의 아파트? 지방의 아파트며 수도권. 일단 난 서울은 좀 왜냐면 서울에 서울에 갭 투자할 수 있어. 빌라 이런 거. 근데 내가 1억밖에 없는 상황이면 난 좀 더 공격성을 더 띄지 않을까 싶어. 내가 나를 아니까. 돌격 앞으로 갈 것 같아. 따라하지 마세요. 네. 사실 서울에서는 1억 가지고 좀 괜찮은 네임밸류 있는 지역은 빌라도 못 사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정말 열심히 잘하시고 해왔는데 이 1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선택이. 저는 반대로요. 이거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좀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뭘 1억 갖고 뭘 하자. 이것보다는 1억 갖고 이거 하지 말자. 이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좀 크게 나눠봐야 돼요. 최근에 오피스텔이 가격이 올라가고 집중이 됐는데 관심이 그 이유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요. 좀 저는 보수적으로 오피스텔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 보다는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규제가 심하고 대출이 안 되니까 파생으로 싸니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한동안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공급 물량이 워낙 없으니까. 근데요, 오피스텔도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최소한 3룸 이상.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족들이 4인 가족이 주거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 3개짜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가요. 네. 근데 원룸형 오피스텔은 이게 전형적인 수익형 상품이기 그쵸. 때문에 달달이 월세 받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크게 시세 차이가 네,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실제 고객 중에서도 3룸, 2룸 오피스텔하고 원룸 오피스텔 섞어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재미 보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세모래요. 왜 세모예요? 그러니까 야, 큰 평수는 가격이 무지하게 갔어. 근데 원룸형은 전세값만 올라가. 이러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원룸형 오피스텔은 1억이면요 세 채도 저는 당장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은 좀 피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맞아요. 이게 수익률이라는 게 그 월세만 속하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수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룸을 피하라는 얘기는 워낙 뭐 많이들 했었고 그리고 서울에 공급도 굉장히 많아 있는 상태고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네.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희소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투룸이나 쓰리룸, 그러니까 단지형으로 된 쓰리룸 오피스텔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공급을 쉽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원룸형 오피스텔은요 역세권에 물론 땅값 비싸지만 마음만 먹으면 한동 금방 올려요. 사실 그게 내 집의 대체제가 바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사업하는 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원룸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것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필요 없어서 원룸을 짓는 이유가 쪼개면 쪼갤수록 그게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억 가지고 요거는 좀 피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오피스텔이라도 진짜 아파텔만 맞습니다. 하는 게 좋다. 주거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아파텔이 좋겠다. 예, 취득세 차이 말고는 없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썰브라도 특집편 부동산 아저씨님하고 함께 했는데 네. 오늘 어떠셨는지. 아, 오늘 뭐 평상시에 꼭 뵙고 싶었던 두 분인데요.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유, 아닙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알차고 좀 의미 있는 방송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야. 네네. 자 이렇게 오늘 부동산 아저씨 김명곤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아직 직방에 콘텐츠 페스타 여러 편들이 있어요. 그거 시청 못 하셨으면은 특집, 연말 특집 그리고 내년에 전망에 관련된 부분이 많으니까요. 꼭 직방TV에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네요. 이제 새해가 2022년 새해가 밝는데 올해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또 썰브라더는 22년 또 핫한 부동산 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방 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 부동산 아저씨였어요.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는 다 같이 할게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